네, 안녕하세요.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7월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표준 이렇게 해석이 되죠. 뉴 노멀 시대의 금융 변화, 은행이 가장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금융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이 이제 변하지 않으면 살기 어렵다. 이런 징표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편의점에 입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20여 년 전에 은행원으로 있을 때는 사거리, 주요한 지역의 1층엔 대부분 은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곳에는 폰 가게라든가 무슨 다른 가게가 들어가고 2층이라든가 이렇게 은행들이 핵심 지역에서 빠지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또는 핀테크 이런 부분의 성장도 있지만 이제 은행권에서 수익 활동을 하는데 가장 큰 어떤 그런 비용 절감의 일환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편의점에 들어가는데요, 무점포 시대라고 하죠. 특히 K뱅크라든가 카카오뱅크 같이 이렇게 인터넷 전문 은행 중심으로 활발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시중은행들도 많이 지금 따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협 같은 은행은 가장 점포가 많다고 하는데 1000개쯤 된다고 하죠. 거기 10배 이상 된다고 합니다. 가령 CU라든가 GS25 이런 좀 메이저급 편의점들은 10,000개가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운영한다는 것이죠. 일본 같은 사례는요, ATM을 이용해서 대부분 은행거래를 다 할 수 있고요. 편의점 안에서 또 입출금거래라든가 정기예금도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카드론이라든가 해외송금까지. 어떤 서비스를 주로 하냐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현금을 입출금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계좌를 보내거나 아니면 정맥 인증으로 체크카드까지 발급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 IT 강국이기도 하지만 이제 핀테크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어떤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편의점이 앞서가고 있다,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의 움직임은 우리한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어떤 여러 나라들, 특히 신흥국가들의 어떤 자금 관리라든가 투자 이런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미국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FED죠. 미국의 준비제도 이제 시스템인데, 우리나라 중앙은행 같은 데죠. 패드와 FRB와 FOMC를 구분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패드가 가장 큰 영역입니다. 미국의 연방 준비제도 시스템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FRB는 그 안에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FOMC는 미연방 어떤 공개시장 조작 회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선 2년 앞으로, 2년 안쪽으로 금리를 3%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2017년도 기준으로 지금 7월 기준으로 2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준금리가 0.25% 구간을 놓고서 상단 하단을 관리하는 구간 관리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는 1.25% 하면은 딱 찍어서 해당 어떤 레이트만 가지고 운영하는데, 미국은 범위를 가지고 합니다. 그랬을 때 1.0에서 1.25%라는 겁니다. 즉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우리나라와 지금 같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배경 중에 하나는요, 내년과 후년에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목표치를 2%로 유지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실업률도 지금 하향되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당초 4.5%에서 4.23%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미국이 양적 완화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시중에 통화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중에 있는 채권을 사들였습니다. 사들였던 채권이 무려 4조 5천 달러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바로 거꾸로 이제 채권을 매각하는 거죠, 시중에다가. 그 시중에 있는 자금을 달러를 끌어들이고 채권을 다시 돌려주는 이런 것을 수년 동안 진행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갑자기 하게 되면 충격이 오기 때문에 이제 보통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국가에서 그것을 다시 차환 발행이라고 하죠. 채권을 한 번에 세금으로 정리할 수는 없으니까 채권을 다시 찍어서 채권을 상환하는 이러한 방식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줄여가겠다 이거죠. 즉 기존의 채권을 덜 찍어내고 기존 부분의 어떤 현금을 회수하는 개념으로 하겠다. 하지만
미국의 유명한 그런 그 채권 전문가죠. 빌 그로스라는 사람은 미국의 기준금리의 상단은요, 앞으로 1.75%가 한계다. 3%는 못 간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상당히 그 유력한 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봐야 되는데, 특히 미국의 명목 GDP 성장률이 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물가가 2%를 못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물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금리는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자, 보유 채권도 계속 줄여가기 어렵다. 그럼 줄여간다는 것은 뭡니까? 미국이 그만큼 나라 살림을 줄이거나 아니면 세금을 많이 걷어서 채권을 이제 없애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다. 그리고 미국 금리가 만약에 3%로 가게 되면 미국 경제가 거꾸로 침체에 빠질 거다. 그럼 다시 금리 내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도 문제지만 유럽도 지금 더 이상 뭐 마이너스 또는 뭐 제로 금리를 유지하지 않고 이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죠. ECB의 드라기 총재가 유럽 쪽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다. 그러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디플레이션 세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리플레이션이 보이고 있다. 여기서 리플레이션이라는 것은요, 디플레이션이 살짝 없어지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심하지 않은 상태, 좀 적정한 그런 경제 부양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유럽 중앙은행의 통합 팽창 정책이 점점 축소 신호에 따라서 유로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1달러 1유로 시대가 될 적도 있었죠. 근데 지금 1유로당 달러 그 표시가 좀 숫자가 커진다는 것은 유로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즉 1유로화 대 1.1196달러에서 최근에 1.1346달러로 유로화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제시장이 좀 동요하고 있죠. 특히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뜻이거든요. 즉 유럽 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미리 던지는 거죠. 채권을 지금 채권 가격이 하락할 거니까 소유자 입장에서 그러기 때문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해당 그날 0.063% 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독일과 이탈리아 10년물 국채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간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겠습니까? 지금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자, 수출이 잘 되니까 경기 회복이 되는 건 좋은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외환 보유가 갑자기 많아지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 1,100원, 1,200원 올라가는 현상이 수출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데, 거꾸로 수출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하니까, 외환 보유가 커지니까 1달러에 1,000원이 900원, 800원 내려갈 그럴 걱정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기 때문에 이제 올해 말 2017년도 말 경제 성장률이 당초의 전망치가 2.6%였었거든요. 이 부분을 올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더군다나 새 정부가 들어섰죠. 이 새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방안의 실행으로 인해 가지고 또 성장세도 커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또 가계부채의 빠른 속도도 좀 부담이 됩니다. 가계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은 금리가 싸니까 땡겨서 이제 소비를 하는 건데 특히 주택 담보대출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금리를 올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가계부채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안정이 될 거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통계해 보겠습니다. 가계신용 잔액이죠. 우리 가계부채의 총량인데 이 부분이 4년 전에는 962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요 1360조 정도가 되니까 무려 400조 가까이 증가한 거죠. 우리 그 한국은행 기준이 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이 더 있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이제 과열된다는 것이죠. 119 부동산 대책이죠. 사실 이게 73 대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왜냐하면 7월 3일 기준으로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서울과 뭐 세종시라든가 경기도 일부 지역이라든가 부산 이런 곳에 즉 40군데의 지자체가 있죠. 시군구. 이런 부분에 청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불이익이라든가 아니면은 정책을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불이익이라기보다도 정책 강화한 것은 뭐냐 하면 1순위 아파트 청약 자격을 제한한다는 것이죠. 세대주이거나 아니면 이제 1주택자 이하
이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재당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아파트에 당첨이 된 그런 세대에 속하면 청약할 수가 없고요. 부담권 전매도 제한하는 거죠. 즉 건설 기간 동안은 팔지 마라.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에 매매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가 강력한데요. 사실은 LTV, DTI를 10%포인트씩 좀 낮추는, 즉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펼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다른 주거시설에 해당이 없고요. 아파트만 해당이 되고, 또 7월 3일부터 대출 신청하는 거가 적용이 되고, 집단대출 같은 경우에는요,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발, 유럽발 금리 인상 압박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같이 금리 인상으로 가야지만 세계 경제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데,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으면 이런 부분이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선진국들, 즉 미국과 유럽 쪽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런 금리 인상의 메리트 때문에 한국에 있던 외국 자본이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환율도 움직이고 또 주가도 폭락할 수 있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테이퍼 텐트럼이라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지금 미국에서 온 용어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용어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담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즉 텐트럼이라는 것은요, 어린아이가 떼쓰다 이런 뜻입니다. 즉 발작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2013년 당시 벤 버냉키 당시 이제 페드 의장이 자산 매입을 축소하겠다, 즉 양적 완화를 이제 거두겠다, 즉 신흥국에는 이제 유동성 공급을 이제 안 되게 되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중국, 브라질 이런 그 신흥국들에서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가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그것을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7대 경제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지표부터 볼 건데요. 소비자 물가가 1.9% 상승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즉, 약 2%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요. 소비자 심리지수는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111.1포인트입니다. 전월에 비해서 3.1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요즘 최근에 주가 상승과 무관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무역 수지는요, 65개월째 흑자입니다. 114억 달러가 지금 외환 보유가 추가가 됐죠. 자, 그리고 6월달, 한 달 동안 수치를 보겠습니다. 수출 수입 모두 10% 이상 두 자리 숫자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수출액은요, 514억 달러입니다. 514억 달러. 이 부분은요, 역대 2위 실적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가 안 좋다 하더라도 우리 수출만큼은 참 잘 호황이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로 올해 말에는요, 드디어 3년 만에 다시 무역 규모, 수출 수입 합친 거죠. 1조 달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가 지수는요, 제가 관찰하고 있는 6대 지수 다 좋은데 나스닥만 살짝 빠졌고 대부분 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캔틀 차트 월봉 기준입니다. 자, 금리는요, 저도 가장 주요하게 보는 지표 하나 있다고 하면 금리를 볼 수가 있는데요. 6월달 평균 금리입니다.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조금 내렸습니다. 미국 금리와 무관하게 우리나라는 별도로 금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가계부채가 많은데, 이런 가계부채 많이 낀 세대에는 좀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은행과 상호주축은행의 최고금리도 같거나 조금 내리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가계부채가 결정되는 코픽스 금리, 가계부채를 결정하는 대출 이자율이죠. 이 부분은요, 잔액 기준은 오히려 좀 내렸습니다. 신규 취급액은 0.01%포인트가 올랐으니까 크게 변화 없습니다. 즉,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여전히 낮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지금 집을 살까요 말까요, 대출 껴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거꾸로 질문을 해드립니다. 실수요자입니까 아니면 투자 목적입니까? 즉, 실수요자라면 지금 사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 들어옵니다. 금리가 올라갈 건데 부담스럽지 않나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정경제에서 커버 가능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땐. 즉, 가게에서 벌어든 소득이 있을 것이고, 집을 안 샀을 때는 나가는 월세라든가 이런 주거 비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전히 커버하고 남는 정도의 낮은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심하게 표현해서 금리가 2배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거 우리 역대 10년, 20년도 돌아가 보면은요, 그때는 10%, 15% 이렇게 됐었거든요, 대출금리가. 그때도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사거나 투자하기도 했었거든요. 따라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꼭 집이 필요한 분들은 지금 대출을 일으켜서라도 집을 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년마다 이사 간다고 치면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들어가죠, 이삿짐 비용 들어가죠, 또는 뭐 등등 가지도구 바꿔야 되죠 하면 상당히 그 비용이 증가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오히려 대출 이자가 더 주거비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환율입니다. 환율은 1달러, 원달러죠. 1달러당 1132원 76전인데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안정된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은행이라든가 우리 정부 당국에서 환율 정책을 잘 펼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즉 외국 자금이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막강한 외환 보유고가 있죠. 3,700억 달러쯤 되는데 이걸 풀어서라도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통화량은요, M2가 전월에 비해서는 0.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여전히 시중 자금은 풍부한데 돌지가 않아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즉, 우리 기업에 있는 잉여 자금은 막강하죠. 뭐 600조, 700조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계에서는 이제 돈을 좀 안 쓰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을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좀 이끌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투자자 예탁금은 강보합이고요.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과 주식형 펀드는 약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원자재도요. 크게 두 가지죠. 두바이유하고 국제금리세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어떤 그 예측 가능한 범위를 움직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 지수와 전세 가격 지수가요. 둘 다 상승세로, 즉 증가율이 0.2%와 0.1%로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국가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수 있지만 일부 지역, 수도권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세종이라든가 몇몇 군데에서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달에도 성공적인 재무 관리 상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